그러니까 2023년하고 2024년 초까지도 굉장히 거래량도 없으면서 가격이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봐요. 기준금리가 언제쯤 정체기를 하고 이제 꺾이느냐,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기다리셔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께서 이제 부동산 시장 하락을 언제부터 얘기하셨죠? 제가 작년에 부동산 트렌드 2022란 책 쓰고 나온 게 한 11월 초예요. 작년 11월. 예, 근데 이제 그 책을 쓰려면은 뭐 책 쓰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달 전에 출판 들어가고 10월 초에 맞아. 9월 달에 이제 에디팅 해야 되고 공고 마감하고. 예. 8월쯤에 이제 분석을 한 거였는데, 근데 그때 저도 약간 주저주저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데이터나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부터는 그 얘기를 좀 했죠. 위험하다는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부동산 트렌드 2022에서 이제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사실 아마 큰 도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요번에 그래서 부동산 트렌드 2023, 요거 책 내셨을 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더 신뢰감을 좀 느낄 것 같은데, 오늘 요 책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할 텐데, 그 전에 요 책 어쨌든 내셨으면, 보통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자는 핵심 메시지는 늘 심플한 것 같아요. 사실 이만큼이 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책을 요만큼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 책이 진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을 투자를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이기도 해서 다만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이제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내년 마켓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 여기서의 메시지는 사실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년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위험할 것 같다는 거를 좀 공유를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놀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뭐 사실 뭐 깊게 뭐 경제학자처럼 공부하는 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위험하다. 자, 그럼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수도권 비즈니스 때 어떻게 현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벌써 11월인데.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걸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볼게요. 제 책에서는 한쪽 얘기는 좀 못했습니다만은 그 우선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수요 측면에서는 뭐 제 책에서도 이제 우리가 작년 고가 대비 올해 8월에 매도가의 그 하락폭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매도 호가보다 실거래가는 더 낮은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 매도 호가 최저가도 안 팔린다는 얘기니까. 그걸 봤을 때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 책 나온 다음에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지금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제 말씀은 지금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동산 디벨로퍼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메자닌 뭐 이런 파이낸스를 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들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 이제 투자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자율이 뭐 자기들은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 4~5% 이상을 했는데 레고 사태 전에 벌써 10% 얘기를 했어요. 레고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게 15% 이상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약간 상황이 좋아졌어요. 약간 여전히 10%대예요. 만약 이렇다고 하면은 두 가지인데 은행권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디벨로퍼들이 더 이상 집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없어졌고 공급 측면에서도 마켓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면서 공급도 지금 안 되는 상황 두 가지가 좀 잡혀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집값은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도 없으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가정이고 지금부터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틀리길 좀 바라는데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3년하고 2024년 초까지도 굉장히 거래량도 없으면서 가격이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사실 디벨로퍼들이 덜 짓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디벨로퍼들이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새로운 파이낸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부실 채권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그 준공 시기가 연기되거나 덜 들어오는 거죠, 시장에. 그럼 이거는 2010년대 중반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때는
괜찮은 주택들이 공급이 덜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2010년대 후반에 가격이 확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기적이긴 합니다만은 공급 사이드에서의 지금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그 2025, 6년에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공급이 이건데 좀 낮춰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없다는 거는 마이너스인데 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부동산 산업한테는 굉장히 안 좋으나 시장에서는 이게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또 전망 좀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럼 최근에 급매물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가요? 좀 어떻게 되나요? 단지마다 약간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딴 데서도 자꾸 대수의 법칙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단지의 아파트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지금 거기서는 이제 급매라든지 매물들이 나오는 게 잡히는데 오히려 작은 단지에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아파트 단지 덜 떨어져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아예 매물이 안 나오니까 가격을 모르는 걸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대형 단지의 경우에는 매물이 나오는 것도 맞고요. 네. 급매물 위주로 나오고 매도 호가가 특히 중요한 건 전 매도 호가라고 봐요. 네. 매도 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잡혀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나 이제 급매물 나오는 거 보고 어쨌든 급매물은 지금 가격보다 더 싼 것들이 던져지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걸 덜썩 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 실거주 할 거고 나 미래에도 이 정도 금액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은 뭐 정말 본인의 선택인데 지금 꼭 굳이 이사를 안 가고 나중에 부자동산을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템포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단계예요. 초입이니까. 부동산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하락 텀도 쭉 길고 상승 텀도 쭉 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락이 이제 시작되고 중반 또는 하락의 후반기까지 갈 때 부동산 매물이 굉장히 쌓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물건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물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부산 시장 분위기 보면 사실 작년이랑 지금 굉장히 180도 달라졌는데 교수님은 사실 2021년 상승장 좀 한창일 때 그때 하락 주장하셨는데 그럼 지금 딱 지나보시면 결국 예측이 뭐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보세요? 이미 책으로도 영상으로도 뭐 기록은 다 남겨져 있는 거니까. 우선은 네. 제가 이제 하는 게 빅데이터 보는 인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맞고 틀렸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좀 무섭다는 걸 좀 공유를 같이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자기의 경제 그 행위를 할까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훈련 같은 것들을 개인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본인이 사는 곳에 주변에 대형 단지가 있을 거잖아요. 1000세대나 3000세대. 그럼 거기서도 이제 가장 많은 평형이 우리나라가 25평하고 33평이에요. 그러면은 그 25평과 33평의 최고 거래 가격이 언제인지 보시라고요. 대부분이 작년 9, 10, 11월이에요. 그때가 초고가 찍고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묶었을 때 평균 가격이나 최고가나 최고가가 쭉 올라갔다가 2021년 3분기 말 4분기에 찍고 쫙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그런 좀 리서치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좀 학습하는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작년에 금리 2%씩 서울 이제 네. 집값 17에서 20% 하락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도 같은 분석으로 집값 예측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이게 이제 경제학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수요에 대한 모형, 공급에 대한 모형이 나오면 우리가 공실률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임대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 모형인데 모형이 한 3-4가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모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작년 모델보다 약간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했는데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네요. 예.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하락이 좀 현재 가파르게 좀 진행 중인데 집값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 중이고 그 전에 또 2023년 그럼 내년 한 해만 놓고 좀 전망해 주신다면 이번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의 가정은 사실 지금 뭐 다른 변수들 다 중요한데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상승 시점이 올 연말에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중순쯤에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 말에 가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뭐 3.5%, 4%, 3.2%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봤어요. 네. 봤을 때 이제 그 기준금리 상황이 됐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몇 년 가격으로 후퇴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대단지별로 봤을 때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30% 이상 떨어진 데도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데는 근데 10% 또는 5%밖에 안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30% 떨어졌다고 추가적으로 30%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5% 떨어졌다고 앞으로 5%만 더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마켓 상황이 먼저 반응한 거고 얘가 나중 후행적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얘는 좀 덜 반응하고 얘가 더 반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사실은 3.5% 기준금리가 3.5%까지 갔을 때 네. 서울시 전반하고 강남구는 한 2018년 4분기로 회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도성은 더 빠져서 이게 한 2018년 중반기까지 좀 회귀를 하고 이게 대단히 크게 빠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나름의 로직은 사실 2020년하고 2021년은 다 저는 버블이라고 보거든요. 그 버블이 날아가고 그러면은 2019년 4분기에서 얼만큼 빠지느냐예요, 사실. 1년 또는 1년 반 전 가격을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20년, 2021년 3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제 관점에서는 이건 그냥 그 합리적 수준에서의 하락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예. 교수님이 지금 아파트 집값 떨어진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이제 금리인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금리예요. 금리죠. 예.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행 금리를 지금 어디까지로 대충 이제 예상을 하세요? 그게 너무나 정말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본인이 말씀한 게 이게 우리보다는 미국 기준금리가 더 문제라고 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기준금리 문제가 아니고 미국 기준금리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올 초의 관점에서 이렇게까지 올릴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게 11월 2일이네요. 불과 며칠 있으면 0.75 올리고 12월 달에도 0.5 또는 0.75 올린다고 연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벌써 1.25하고 1.5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올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그럼 더 올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안 올린다고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환율이 1,400원 뚫었잖아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1,400원 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했는데 그 시점이 미국 기준금리하고 한국 기준금리하고 역마진 났을 때예요. 예, 그러면서 환율이 확 폭등을 했어가지고 환율 폭등하면 이게 수입 물가 전가돼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 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책에서는 기준금리 4%시의 연간 상승률이 36% 하락하고 2018년 상반기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8년 상반기로 서울이 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문제되는 건 이 노도성 주변이 더 빠져서 2017년 중반인데 다만 여기서 좀 같이 좀 이해하셨으면 부분은 이건 전 이론적인 부분으로 간 거고요. 만약 여기서 정부에서 LTV라든지 그걸 조정한다든지 또는 이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방어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서울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했을 때 거기서 그 적정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한 5%대가 이자율이 5% 된다고 했을 때 한 7억까지는 사람들이 돈을 써요. 그럼 7억 선 또는 6억 선이 어떻게 보면은 저지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노도성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7억 선 이하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저지가 되면서 이게 다시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하고 책에도 좀 썼습니다만은 그 소득 부분, 자기 소득과 그 이자율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대의 주택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분들이. 따라서 지나치게 그 제 책에서 나오는 대규모 폭락, 많은 지수 하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가격대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아파트 가격대보다 낮다고 하면은 이게 다시 반등해서 이 가격대에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하고 이거랑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지선이라는 건 존재를 합니다. 저지선. 어쨌든 지금 하락이 이제 폭이 더 남은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서 서울의 그 고점 대비 버블까지 포함해서 고점 대비로는 지금 몇 %, 하락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몇 % 정도 하락이 더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서울 기준. 이게 지금 서울 전체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아직 인덱스를 만들지는 안 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만든 인덱스도 벌써 8월 거 인덱스여가지고 지금 하면은 그 고점이 그 2021년 4분기예요. 네. 4분기여서 거기서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덱스 상에서 한 15%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오긴 해요. 15%. 예, 그게 한 달 전이니까 지금 더 떨어졌겠죠. 예. 그리고 남은 폭은 그러면 남은 폭은 사실 한 20에서 25% 정도로 봐요. 예. 20에서 25%.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한 35에서 한 40% 네, 뭐 전체 그 하락 정도. 정도 네, 생각하시는 네. 거네요. 방금 전에 소득 얘기해 주셔서 집값이 그럼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그걸 살 능력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소득 수준과 관련된 주택 매수 가이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 소득에 적절한 주택은 뭔지인데 저 요거에서 생각나는 건 이제 흔히 인터넷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차를 좋아하니까 내 연봉에 적절한 차는 뭘까? 그러면서 뭐 이제 아반떼, 소나타, 뭐 BMW, 뭐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자기 연봉이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이제 우리가 청년들 이제 뭐 이제 40대 이런 분들이 차를 사도 되는 뭐 그런 걸 봤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연봉이 6천이면 뭐 아반떼나 소나타 정도가 적당하다. 아, 자기의 연봉이 반 정도 그쵸. 되는 차값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죠. 연봉 이상을 차를 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연봉만큼도 아니고 연봉이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외제차 타려면 연봉 1억 정도는 돼야지. 이제 외제차 보통 한 5천 이상 되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1년치 소득의 한 30%까지 써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같이 비싼 데는 40%까지 쓴다는 게 이 부동산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감돼요. 그러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울시 자료를 제가 약간 좀 크롤링 해가지고 약간 좀 고친 건데 이게 서울시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연평균 소득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1억 1,500만 원 정확히는. 네. 그리고 강남 3구가 1억 5,500, 그 노도성이 9,900이에요. 4인 가구 기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이니까 생각보다 높죠. 그럼 대략 그냥 한 1억이라고 치면은 지금 1억 1,500만 원인데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40%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에 한 4천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게 말이 될 수가 있는 게 1억 소득 정도 하시면은 물론 좀 거부감 있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300만 원 월세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기준이라고 보고요. 이때 이제 주담대 이자율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주담대 이자율을 제가 그냥 5%랑 5% 정도 잡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적정 주택 가격이 한 7억 1,4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5%도 사실 원리금 합산으로 한 거여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따라서 제 생각에는 7억 원이라는 게 서울 전체 하나의 큰 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예, 저지선이. 그래서 뭐 가격이 뭐 이론적으로 뭐 30% 또는 4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7억 원 선이 되게 중요한 그 저지선을 작용할 것 같아요. 7억 원 밑으로는 7억 밑으로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금방 회복하게 되는 예. 자, 그러면 또 교수님께서 금리 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3종 세트가 있다면서요? 예.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올 초인가 그때만 해도 금리하고 부동산 상관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 너무 많았었죠. 많았죠. 네. 근데 그거 대표적으로 잘못된 거고 외국 가서 그런 얘기하면 정말 창피할 수준으로 망신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기준금리하고 그 국고채 10년물하고 같이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국고채 10년물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이 국고채 10년물은 미국의 경우에는 30년 만기 주택담보 이자율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올리면은 국고채 10년물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또 스프레드를 붙여가지고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지가 7% 넘었다는 게 당연한 것이 지금 기준금리 3%라고 하면은 미국 국채금리 지금 한 4% 좀 넘거든요. 거기다가 스프레드 붙여서 6% 7%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미국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그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면서 그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가격이 꺾인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그대로 같이 가요. 기준금리하고 국고채 10년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부분 이게 그대로 같이 갑니다. 따라서 이 기준금리 올라간다고 했을 때 주담대가 신규, 그러니까 은행 가서 주담대 꾸는 거예요. 그게 뭐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7%, 8%. 오늘 뉴스 보니까 8% 나온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벌써 8%인가요? 네. 이게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죠. 11월하고 12월 달에 미국에서 1.25 올리면 우리가 그렇게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벌써 1%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1% 올렸다고 주담대가 같이 1% 올라가진 않아요. 좀 덜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꽤 올라갈 겁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상승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금리랑 부동산은 뭐 별개라는 걸 얘기한 건 되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2021년 또 올해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놓친 것들은 뭘까요? 왜 그분들은 금리를 좀 놓쳤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네. 다양한 것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 양쪽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공간 시장에서 2010년대 가장 영향을 줬던 팩터는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미약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 중반과 후반의 폭등은 사실은 다른 이슈가 없다고 했을 때는 공급 이슈가 맞아요. 예, 그건 맞긴 그건 했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만 영향력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때는 이게 맞고요. 다만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의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2%대 이자가 0.5%대로 떨어진 역대 처음 경험한 0%대 이자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공급 이슈하고 수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하나의 팩터, 금리와 유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금리와 유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가정이었던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공급이라든지 다른 요소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이게 빠져버리면 쭉 내려갈다라는 그 가정을 저는 선택을 한 거였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사실 거래량이 진짜 정말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의 거래 절벽 현상이 진짜 어느 정도인 거고, 제가 듣기로는 2008년 금융위기 그때보다도 낮은 최악의 거래량이라고 하던데, 사실 그때보다 그렇게 심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거래량 자체를 봤을 때 뭐 책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분기별 또는 월 단위로 봤을 때 2008년 3분기가 역대 최저였거든요. 역대 최저였는데 그때보다 더 낮아요 지금. 예, 더 낮고. 그러니까 팩트로 봤을 때는 우선은 그때보다 낮았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때 그때는 한 2, 3개월 있다가 다시 마켓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 11월부터 월 단위 트렌드를 보면 계속 거래 절벽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이게 당시하고 지금하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적인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전혀 달라요. 그때는 이자율이 5%였다가 2%로 낮출 수 있는 룸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거래 절벽에 둘러싼 환경 자체가 정반대여서 지금 거래 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집값 반등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누군가는 무주택자인 누군가는 집을 사야 되고 누군가는 또 갈아타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어쨌든 거래량은 좀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거래 절벽은 좀 언제 풀리는 거죠? 거래 절벽 풀리는 거는 사실은 수요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요가 붙어야지 거래가 일어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전반적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수요가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수요라는 거는 그 사람 수, 가구의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뭐 제가 작년에 1억 하다가 유튜브로 대박 나가지고 한 10억 번다. 그때는 그냥 뭐 하나 사는 거죠. 1억 오르건 2억 오르건 사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느냐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왔는데 근로소득이 이렇게 같이 가냐? 그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은 좀 덜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 돈이 과거보다 줄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재작년에 0.5%인데 지금 벌써 3%고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주담대나 이런 걸 봤을 때 작년보다 2배를 내고 같은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네. 지금 수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절벽 상황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거래 장벽이 풀리기 쉽지 않다. 예, 예. 집값은 좀 언제쯤 반등하는지, 매수 타이밍 언제인지, 매수 타이밍에 신호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뭔가 뭐 내년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몇 년 뒤에 있을 거니까요. 그게 뭔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봐서 한 3개 정도를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우선은 지금 다 기준금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가 언제쯤 정체기를 하고 이제 꺾이느냐. 네. 기준금리가 언젠가는 이제 꺾일 거거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렇죠. 목적으로.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거래량의 패턴 같은 것들이에요. 네.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2010년대를 연 단위로 딱 보면은 2015년과 16년이 거래량이 다른 해보다 이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기다리셔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고 만약에 좀 더 본인이 액티브하게 들어가고 싶다는 분들은 네. 지금 제가 계속 중요장하는 건데 매도 호가를 계속 공부를 하세요. 네. 매도 호가. 그러니까 매도 호가의 최저가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단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본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동네와 그거가 연관된 한 4-5개 정도의 포트폴리오군을 구성을 하시고 25평대 또는 33평대의 매도 호가가 분기별로 보십시오. 월별로 보시지 마시고 분기별로 매도 호가의 최저가를 계속 마킹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거래 가격보다 사람들은 더 높은 매도 호가를 놔요. 그렇죠. 그죠?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거죠. 따라서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높은데 가격이 하락하는 수준에서는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낮아요. 왜냐면 낮겠죠. 빨리 팔고 싶어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낮은데 마켓이 좋아지면서 이게 붙거나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네네. 그 시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게 약간 지지선 같은.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월 단위로 분석하면은 이 전반적인 패턴을 못 보실 수 있어서 좀 분기별로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 대형 단지를 보셔야 돼요. 대형 단지. 대형 단지. 예. 왜냐면은 소형 단지는 지금도 매도 호가가 덜 떨어진 데가 태반이에요. 마켓을 잘못 오도할 수가 있어요. 대형 단지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자, 네. 그럼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정체하거나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체할 때 봐야 되는 건가요? 좀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리스크 회피형 인간이어서 그럼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할 때. 예, 그때 보셔도 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말씀을 왜 말드리냐면은 우리가 인덱스 상으로는 작년 3분기, 4분기 이미 꺾였어요. 네.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개월, 10개월 늦게 마켓이 꺾인 거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상승 패턴은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서 그 충분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책에서 보니 심하게 떨어진 곳은 매도 호가가 고점 대비 50%씩 떨어진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아파트명을 여쭤보면 그러니까 혹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럼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네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혹시 이건 근데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사실은 3,000평 세대 아파트마다 본 건데 50%까지는 아니고 한 3, 40%까지 빠진 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3, 40% 빠졌다고 더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 있는 아파트는 덜 빠질 것 같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매도 호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 떨어졌다가 앞으로 30%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데는 좀 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만약에 부동산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럼 거기가 30% 빠졌고 뭐 옆에 다른 데는 뭐 10% 빠졌으면 이 수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왜 여긴 30% 먼저 빠진 건가요?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글쎄요. 근데 그게 단지별로도 인접한 지역도 약간 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의외로 관악구에 있는 단지가 네. 강남구랑 비슷하게 덜 빠졌더라고요.
근데 송파구는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근데 송파구랑 강남강 거의 인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을 보면은 제 생각엔 이거는 시간 차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다른 쪽에 전이가 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1주택자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갈아타기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마 우선 실질적으로 갈아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물론 뭐 정부에서 지금 LTV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은행권에서 간평 제대로 해가지고 그 정도 파이낸스가 나올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못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갈아타기 하는 게 말은 쉬워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어렵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하락을 지금 교수님 거의 전망을 확신하고 계시겠지만 1주택자가 또 집을 파는 거를 추천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견뎌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왜냐면은 그 2010년대 초반도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한 하락기가 한 3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이 한 게 아니고 저는 2021년 연말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 하락 1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2년도. 물론 많이 빠져가지고 좀 힘드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선 갈아타기가 과연 쉬울 거냐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좋은 솔루션이냐가 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완전히 그 또 다른 그 좀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이 제일 좋은 투자처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월세가 그냥 폭등해버리기 때문에 부동산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 가치가. 그럼 현물 가치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올라가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위험스럽고 죄송한 말씀인데, 만약 기준금리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 네네. 그땐 부동산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 다시.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움직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 자, 이번에 출간하신 부동산 트렌드 2023에서 요즘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저평가된 주택 이런 거 어떻게 알아보는지. 우선은 이것도 역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투자 수익률이에요. 투자 수익률이고, 그게 이제 분자는 1년치 임대료고 분모는 가격인 건데,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의 25평대하고 33평대, 이게 제일 많은 평형대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킹을 하세요. 근데 뭐 매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5평대가 월세가, 여기서의 월세는 뭐 5천에 200짜리가 월세지 뭐 3억에 한 10만 원짜리가 월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월세분하고, 그다음 가격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가격을 봐서 본인의 투자 수익률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하세요. 이게 정리를 하다 보시면은 투자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데가 나올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언더밸류예요.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된 거예요. 제 말씀 뭐냐면은 똑같은 월세 200만 원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로 할게요. 연세 뭐 한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마켓에서 시장 투자 수익률이 3%라고 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격은 10억이에요. 근데 어떤 데가 굉장히 상황 괜찮은데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만 5%라고 하자고요. 그럼 3천만 원인데 가격이 6억이란 얘기예요. 그럼 벌써 얘가 분자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분모가 10억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10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8억까지는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 투자 수익률을 다 리포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익률 얘기 주셔서 트로피 아파트라는 문구가 책에 있던데,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액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서 투자 수익률을 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수익률은 좀 어떤 편인지랑 트로피 아파트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로피 아파트가 진짜 부자들이 사는 그러니까 초대형 초고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특정 단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한남더일이나 이런데 뭐 80억에 팔렸어, 100억에 팔렸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와 엄청나게 비싼 거는 첫 번째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와 그럼 여기도 대박나게 가격이 올랐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한남더일에서 100평인가가 한 60에서 80억 사이로 거래됐었거든요. 네. 한 재작년까지. 네. 근데 그게 2014년에도 그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 거기가 100억 넘게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네. 50%에서 80% 오른 거예요. 근데 강북에 있는 아파트도 사실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누적 상승률이죠. 누적 상승률 측면에서는 100% 이상 상승한 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로피 하우스가 우리나라 미국은 사실 이것도 팍팍 올라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트로피 하우스의 가격 상승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게 좀 저도 놀랐어요, 사실. 왜 달라요? 미국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로 이 부자들의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는 부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파트들, 트로피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 상승률이 좀 낮아서 좀 놀랐고, 다만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트로피 아파트가 있는 단지에서 대형 단지의 투자 수익률은 좀 낮지만은 소형 아파트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데인데 50평, 60평대 아파트 단지 30평대 아파트는 굉장히 상승률이 높아요. 예. 예.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요로 우리가 세그먼트를 나눈다고 했을 때 아주 뭐 몇백억 하는 부자분들의 수가 이렇다고 하면은 그 전 부자 수는 굉장히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투자할 만한 가격대의 주택이 더 빠르게 오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트로피 아파트는 사실상 또 강남구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번 하락은 강남도 예외가 아니다. 강남 불패는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얘기하신 거는 요즘에 좀 그 얘기가 좀 적어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강남은 그래도 안 떨어질 것이다. 똘똘한 채 거기는 계속해서 몰려갈 테니까라고 하는데 교수님 어쨌든 작년부터 강남도 절대 피할 수 없다. 거기도 나중에 떨어질 뿐이지 결국엔 떨어진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런 좀 이유랑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 제 개인적 경험이에요. 네. 개인적 경험이고 아니 이게 뭐 제가 잘났다고 그게 아니고 네. 오래 살았을 때 보니까 네. 그러니까 88년에 보면은 강남 아파트 거의 1년에 100%씩 올랐거든요. 100%씩 올랐어요. 그때 완전 대폭등. 근데 분당 신도시 딱 준공된 다음부터 강남 아파트는 90년, 91년부터 97년까지 쫙 빠져요. 그럼 그게 불패냐고요. 패한 거지. 그리고 나서 뭐 97년 IMF 때 엄청나게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대도 보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제가 책에서도 좀 썼습니다만 실제 단지 책에 썼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 좋은 아파트고 2006년에 준공됐을 때 준공되자마자 10억에서 한 15억까지 점프해요. 네. 최고가가. 그러니까 30%에서 50% 올라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글로벌 위기 터졌을 때 이게 한 30% 하락해요. 30% 하락한 다음에 다시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이게 다시 한 14억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2013년 1월까지 쭉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벌써 상승과 하락의 두 번의 사이클이 존재를 했던 거죠. 강남 불패라는 뉘앙스는 강남이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과도하게 상승하고 떨어질 때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도 우리가 있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남이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그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강남에서 정말 고점에 몰렸을 때 이게 그 실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도곡 렉슬이 2006년에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 14억 이상의 6건인가 있었어요. 근데 15억이 다시 15억에 거래되는 순간이 2017년에 여기가 11년 걸렸어요. 최고가에 몰렸을 때. 따라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강북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는 강북 불패라고 보는 게 상대적으로 덜 오르지만 덜 떨어져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고가에 잡았을 때 강북 같은 경우 한 7년 걸리면 회복을 해요. 다만 이건 있죠. 누적 상승률 측면에서 강북이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강남 불패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고 다만 그것과 별개로 강남이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가격 사이클이 있다는 것과 저점에 잡았을 때 누적 상승률은 강남이 제일 높다는 거는 팩트죠. 근데 강남 불패란 말은 그럼 왜 나왔을까요? 그게 그냥 어떻게든 나왔다가 그냥 미신이 된 것 같아요. 여러 미신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전에 제일 크게 황당했던 일은 그 타워 팰리스는 뭐
마케팅을 뭐 소수의 타겟 마케팅에 완판됐다 말도 안 되는 타워 팰리스는 그냥 미분 나가가지고 강남 온 지역에다 다 찌라시 돌렸었어요 그때. 네. 예.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자, 서울 말고도 그럼 인천이랑 좀 경기,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만 가볍게 한번 좀 점검을 또 해드려야죠. 아 이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점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우선은 그냥 그 데이터로 봤을 때 그 팩트니까요. 어쩔 수, 예, 그걸 봤을 때 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는 이 같이 가는 트렌드는 잡히는데요. 근데 경기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사실 가격이 상승했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대개가 2019년 후반, 2020년, 2021년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서울하고 인천, 경기는 약간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 광역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수도권 마켓하고 다른 광역시권 마켓은 또 다르게 가요. 대표적인 게 부울경인데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2016년부터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울경은 가격이 빠져요. 조선업 울산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때 이제 가격이 거의 20%까지 빠지고 여기서도 가격이 오르는 건 2020년 이후예요. 그리고 이제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같은 권역인데 여기는 10년 동안 가격이 2010년대 10년 동안 가격이 쭉 굉장히 평평하게 가다가 2020년, 2021년에 솟구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지역이 이 두 지역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지역들의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권역별 시장의 가격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올랐다고 지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2010년대 초반에는 서울이 떨어지는데 지방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가 다르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공급 충격이 한 번씩 더 올 거기 때문에 수요가 정해진 상황에서 공급이 더 많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다. 내년까지도. 예. 광역시 중에서 특히 좀 위험한 데가 있나요? 뭐 대구는 사실은 뭐 특정적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사실 제 작년 책에서 분석한 건데요.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 1년에 평균 공급량이 한 13,000채 정도 돼요. 근데 올해 3만 채 나왔고 내년에 또 3만 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5, 6년치 분량이 올해하고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좀 되게 조심해야 할 시장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강력시랑 수도권 모두 다 이제 부동산 하락기인데 그럼 이런 하락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있는지 사실 제 주변에는 경매하신 분들 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일단 이렇게 되게 싸게 나온 물건들을 지금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싼 거니까 한 5년, 10년 기다리면 이거보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생각하시면서 좀 경매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너무 좀 뭔가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앞으로 여지가 더 많은데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했거든요. 그분들이 현금이 워낙에 많으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경매로 아파트를 한번 사봐가지고 경매가 사실 중간중간에 위험한 순간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경매로 자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분이 노하면은 안에 들어가서 건물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전 주인이 그냥 그거 갚아버리면 그때 경매는 클로즈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노력 대비 리스크한 상황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또 다른 경험이긴 한데 그 노력으로 딱 잡았을 때 시간이 좀 하락기라고 하면은 한 1, 2년 지나니까 그것과 비슷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예,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고 여러 아파트 중에 하나 잡는 것도 방법이겠거나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경매가 굉장히 전문가들의 영역이어서 일반인들이 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 힘들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과연 저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그럼 교수님 말씀은 경매도 좀 힘든 거면 하락기에는 딱히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할 만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약간 좀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여러 개는 따내면 다른데 공업 빌딩 같은 경우에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강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의외로 강북에 있는 핫플레이스들이 덜 올랐어요. 북촌, 서촌, 홍대 합정. 왜냐면은 관광객이 안 와버리니까 월세 수입이 안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거의 정체 또는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상권이 완전 되살아나고 있어서 강남은 꼬막빌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는 하락이 폭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파이낸스 여러 개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강북에 있는 꼬마 빌딩을 굉장히 싸게 잡아서 월세 수입으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인컴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자본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자본 규모가 달라서 이 부분 좀 약간 소액의 고액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고 근데 지금은 하락이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 부동산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예. 그리고 유동화 측면에서 리츠 상품 같은 것들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리츠 상품은 재밌는 게 부동산하고 금융시장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금융시장이 증권이 안 좋으면 리츠도 같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언더라인 어셋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리츠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현금을 모으시고 실질적인 액션 들어가는 거는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에 들어가서는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지금 꼬마 빌딩 얘기해주셔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 부담에 건물 가격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혹시 꼬마 빌딩 매수 타이밍 신호는 없을까요? 사실 꼬마 빌딩이 네. 정확하게 그 투자 수익률과 연동돼요. 네. 왜냐하면 꼬마 빌딩이라는 거는 우선은 아파트는 월세 수입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어서 그것보다는 월세가 들어오는 우리 인컴 스트림은 이 꼬마 빌딩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을 리테일에서 얼마 들어오는지 딱 알 수 있고 2, 3, 3층 오피스 업무실에서 얼마인지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격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투자 수익과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 2020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권에서 그 꼬마 빌딩 산다고 했을 때는 3%대 투자 수익률 나오면 괜찮다고 봤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4%대 투자 수익률이 나온다. 그것만 잡을 만한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약간 좀 덜 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월세가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예. 그래서 무조건 투자 수익률을 보고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예.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 꼬마 빌딩 사신 분들 사실 대출 뭐 70% 80% 땡기잖아요. 예, 예. 그분들의 이제 금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좀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꽤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도 그러니까 이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상품이 없어요. 고정금리 상품이 없고 다 변동인가요? 다 변동이에요. 1년마다 변동돼요. 1년마다 변동돼서 작년에 4% 했을 때 400만 원 낸 사람이 지금 금리 6% 돼가지고 지금 600만 원 낸다고 지금 벌써 200% 그러니까 50% 상승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익이 잘 안 들어온다. 이때 난리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재력가라고 하면 한 1, 2년 버틸 건 있겠죠. 버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는 분들 지금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년, 21년에 꼬마 빌딩 가격 강남이에요. 강남 기준 폭등했던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꾼이란 표현 좀 써서 죄송한데 전문가들 마켓인데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일반인들은 가격 상승할 거니까 3% 투자 수익률 나 됐어요. 그냥 빨리빨리 주세요. 가지고 2%, 1%에도 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임대 소득 들어온 걸로 이자 상승을 못 갚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던져요. 캐시플로우가 안 되는 분들은 던질 수밖에. 예. 자, 교수님 이번에 출간 책에 보면 영끌족 중에서도 6에서 15억 원 주택을 매수한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랑 좀 이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모기지 대출이 6억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 받으신 분들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때 고정금리 상품으로 받으신 분들은 지금 완전 역마진이 나가지고 더 해피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5 이상의 주택 사셨던 분들은 대출이 안 됐죠. 대출이 안 됐죠. 예, 그래서 다 현금이니까 여기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6억에서 15억 사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고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를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거기서 LTV 50이라고 했을 때 그 전체 뭐 10억이면 한 5억까지는 그러니까 은행 대출하고 5억은 자기 현금인데 여기서 또 1, 2억은 양쪽에서 신용대출로 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전체에서 한 70%, 80%가 대출인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네. 특히 신용대출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쪽이 좀 위험하죠, 사실은. 네. 그럼 그분들처럼 영끌에서 집을 산 분들은 사실 치솟는 이자 진짜 부담스러울 텐데 특히나 여기서 만약에 사실 집값이 다시 뭐 반등을 하거나 올라만 준다면 이걸 어떻게든 버틸 텐데 집값이 더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요. 이제 패닉에 빠져 있는 개인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진 상황에서 뭐 진짜 지금 주택을 던져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던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게 뭐 무조건 버텨라라고 말씀드리고 무책임하다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 된다고 했을 때 8억 중에 2억은 제 현금이고 4억은 은행 대출 1억 해가지고 지금 신용대출에서 6억이 대출이라고 제가 치자고요. 지금 벌써 한 20%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8억에서 뭐 1억 6천 빠지니까 내 돈은 거의 없는. 자기 돈 4천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걸 던져야 돼? 그거 되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게 저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기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4, 5년 이상 이하 폭락 기간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4, 5년 정도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가 아마 맥스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2년 정도를 견디자는 거고, 그리고 아까 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대외 변수라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고 하면 부동산 같이 갈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자기 돈 잃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 바라보면서 황망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말고의 대안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 교수님, 근데 지금 하락기가 2년이 이제 맥스 정도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항공모함처럼 한번 꺾이면 다시 이제 돌아오기 쉽지 않다면서 이 하락기가 뭐 세게 말씀하시면 2027년, 뭐 30년까지 그때 돼서 이제 상승 기류가 보일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교수님 그렇게 짧게 보시는 이유가? 그냥 저는 그냥 2010년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잡힌다고 했을 때 지금 미국 연준하고 하느니 저는 정말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히고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정치 기간을 걷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자산 시장으로 갈 거예요. 그럼 주식 시장부터 우선 좋아질 거고 그때는 또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라는 것이 오늘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상승을 해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우선 서울 말씀이에요. 소득이 상승이 한다고 했을 때 소득이 상승하는 건 수요가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중에 일부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이자율 나 그냥 부담하고 살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월세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월세 이 정도 월세 받는데 이 정도 가격이야? 그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건 사이클이어서 그 측면에서 지금 지나치게 패닉 돼가지고 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급이 싹 죽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체감돼서 공급이 없다는 거를 체감하는 순간 그거는 지금부터 3년 후예요. 예, 그래서 그때 공급이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운턴이 5년 이상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제 생각엔 저는 2년 정도가 다운턴일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부터 약간의 정체하고 올라가지만은 2013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갔거든요. 제가 정체기를 2013년부터 15년까지라고 보지만 그때도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이 5%가 넘었어요. 예, 그래서 과도한 하락 기간에 대한 것들은 좀 금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힘들 겁니다. 예. 전 교수님이 늘 하락만 외치는 분인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부동산들 디벨로퍼들 완전히 지금 긴장 분위기예요. 이 긴장 분위기가 나오면은 공급이 굉장히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마켓이 달라져요. 교수님 말씀하신 2021년 4분기 서울 고점에 김 작가가 집을 샀는데 전 교수님 말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 듣고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세가 또렷해지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똘똘한 채로 좀 더욱 몰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집들이 더 방어력이 좋은지랑 만약에 아니라면 어디가 지금 이런 하락에서 좀 방어력이 좀 좋을까요? 초대형 초고가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대형 아파트 단지들에
서울에서 25평대와 35평대, 33평대 아파트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도 많이 떨어지는 패턴이 보입니다만은 네. 이게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그 거래가 손바꿈이 되는 순간 여기부터 움직일 거거든요. 대형 25, 33평. 예, 예.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일부에서 뭐 우리 동네 안 떨어져 절 떨어진데 보면 대략 대부분이 500세대 또는 1000세대 이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 방영이 안 된 거예요. 네네네. 그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거여서 가급적 참 대형 평수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2023년에 좀 새롭게 떠오를 핫플레이스로 요 책에서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 좀 어디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이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그 이제 창업된 수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들을 좀 골라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애플이라든지 블루버틀 또는 이솝 같은 좀 팬덤이 강한 브랜드가 어디에 오픈을 하는지를 봤을 때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좀 잡히는데 뭐 2호선, 3호선, 6호선 이런 라인이 좀 잡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건 신당역이고요. 신당동이고 그 다음에 북촌, 명동 그리고 압구정 도산공원 쪽 뭐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근데 명동이라든가 압구정 로데, 북촌 이런 데는 좀 오래전에 한번 유행했던 데 아닌가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오래전에 유행했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자체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강하죠. 북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익선동이 굉장히 뜨면서 북촌은 약간 좀 지는 추세였습니다만은 북촌의 이제 역사적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뭐 공방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F&B나 뭐 이런 그 컨텐츠의 깊이가 정말 깊어요. 따라서 그 지역이 새로 이렇게 다시 회생 또는 이렇게 좀 다시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신당동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신당동 자체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문화주택 단지로 개발된 데예요. 그게 이제 적산가옥들도 많고 한옥들도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경험 체험할 공간들이 좀 있어요. 지금은 되게 후미지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 있는 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예전에 쌀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쌀 유통의 굉장히 핵심 지역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컨텐츠 그리고 신당동 주변에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패턴, 샘플 같은 산업군들이 있어서 관련된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명동과 압구정 로데는요? 명동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거기가 과거에 화교들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화교 중학교도 있었고 중고등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명동성당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하나의 되게 좋은 컨텐츠예요. 특히 요즘엔 뷰 맛집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핫하죠. 뷰. 예, 예. 그래서 뭐 책에 썼습니다만 몰토 같은 카페에서 명동성당을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좋고 해서 그리고 과거에 했던 역사적 자원 같은 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명동에. 그 관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압구정동 로데오는 사실은 이거는 진짜 20 몇 년 만에 지금 회생한 거여가지고, 예. 저희 많이 죽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죽었었다가. 요즘에 가면 핫하더라고요. 예. 근데 강남에, 이거 약간 좀 지역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책에서도 분석하면서 약간 놀랐습니다만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안에 아파트나 이런 탄천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빌라들이 있는 데는 거의 모두가 다 상권화되고 있어요. 모든 지역에. 강남은 그래서 전역이 다 상권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도산공원이 뜨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남권에서 이 상권화 다 되고 그중에서 핫플레이스 가능성이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양재천에 있는 카페 거리하고 저게 두 군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군데의 특성을 보면은 이 양재천부터 말씀드리면은 역삼동, 대치동의 강력한 그 아파트군 플러스 개포동이 이 대규모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서 그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딱 성립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강남 우리가 대충 한 세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도산대로 북쪽, 도산대로하고 테란로 이남. 테란로 이남에서는 여기고요. 도산대로 이북에서는 도산공원 쪽이 이제 압구정동 로데오가 다시 뜨는 것 같아요. 예. 자, 인플레와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의 경제 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이 되는 영역이라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때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여가지고 우리가 좀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시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5%였어요. 5%여서 글로벌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이거를 2%까지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0.5%에서 가격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에 더해서 이제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중국이 그나마 이 수요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지금 도시 락다운 하면서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시랑은 굉장히 좀 상황이 다르다. 특히 위험한 부분은 기준금리를 그때는 낮출 수 있는 룸이 있었는데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굉장히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랑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기 관리하는 팁이 있다면 좀 뭘까요? 제가 사실은 뭐 그 주식 투자를 잘 안 하는 인간이어서 예전에 한번 물려가지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은 현금이 킹이에요. 그냥 캐시가 킹인 세상이어서 현금을 비축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단계 공부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부동산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선은 본인의 그 여력대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딱 완성을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지역별로 나누고 그 관점에서 본인이 이제 그걸 다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록하시고 두 번째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하고 강북이 약간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임장 다니시고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한 투자는 저는 지금은 단계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거고 위기 관리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한 게 없으니까 위기 관리가 안 됐습니다만 공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무조건 결정할 때 투자 수익률이에요. 본인만의 투자 수익률을 만드셔야 돼요. 그 기록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매도가하고 거래가와의 차이, 그게 어떻게 좁혀지느냐인데, 매도가는 가격 알려주는 플랫폼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12월 달에 역삼동 뭐 레미안 그레이튼 아파트 매도가 얼마예요? 그 데이터 구글링 해봤자 안 나와요. 이거는 본인이 그래서 체크해놔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3,0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개 이상 보시고 25평, 30평대마다 계속 월 단위로 매도가, 최저가를 딱 계속 그 쌓아 놓으세요. 그 자료는 나중에 거대한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교수님은 지금 아파트랑 이제 꼬마 빌딩 다 이제 하락기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당연히 지산이랑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하락한다고 보시겠죠? 투자하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산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에 있는 물레동하고 이제 성수동에서 지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의 지산은 사실은 업무 공간이에요. 업무 공간이고 그럼 업무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괜찮은 레벨의 분양가에 있으면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저는 사실은 그 디벨로퍼들이 지금 10% 중반대 파이낸싱 받는 걸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금융권에서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산에서 나온 분양가의 그 공간이 주변보다 만약에 많이 디스카운트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괜찮다고 하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또는 그 지역이 앞으로 그 시정부 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업무 클러스터를 만들고 많은 기업들이 올 것 같다.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약간 좀 주저하셔야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 오피스텔은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강남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식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고분양한 것들이 많았어요. 뭐 10평짜리 오피스텔인데 뭐 15억에 팔고 이거.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만약에 15억에 팠는데 한 동에 한 200채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게 벌써 3천원짜리 파이낸싱 프로젝트예요. 만약에 여기서 미분양 나고 자기 잔금 안 치우고 나 계약금 대비 이거 안 할래라고 하는 순간 이 물건은 그냥 부실 채권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 가격 높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투자를 하느니 그 돈 아껴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아파트 들어가겠어요, 저 같으면. 구축은요?
이건 또 다른 게임인데. 정말 저 궁금한 거는 이 이제 촬영장이 교수님 여기 몇 번 와보셨잖아요. 여기가 이제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제가 2021년 2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이제 제가 월세고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그때 그걸 살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대출해서. 근데 안 사고 했는데 가격이 진짜 엄청 오른 거예요. 요즘에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집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 사실 오피스텔은 그 가격이 거의 안 올라요. 안 오르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는 약간 좀 별개로 할게요. 우선 왜냐하면 여기는 위치가 너무 좋은 데다가 에어비앤비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역 자체가 이 업무 지구로서 굉장히 빨리 커요. 공동역은 여의도역이랑 같은 오피스 권역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황금성이 팔지도 못 팔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축 오피스텔 가격은 엄청 비싼데 구축 오피스텔 가격이 굉장히 싼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거기 이제 물량이 이제 토지분도 나오잖아요. 그 토지분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가격이 맞아? 그런 데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고 굉장히 장기일 텐데 오히려 저는 그 신축 비싸게 사느니 구축 오피스텔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임대료 월세는 굉장히 낮아요. 예,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은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 상승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곳인데 이 투자 수익률이 은행 이자와 비슷하다고 하면 들어갈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만약에 여기도 어느 정도 그 월세 상승률이 쭉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에도 월세 잘 돌아가겠습니다. 자, 종잣돈이 적은 이제 30대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방법, 이런 이제 하락기 시기 때는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정부에서 LTV 같은 것들이 완화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5억 이상도 지금 은행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좀 완화했잖아요. 그래서 완화하는 부분으로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신혼 생애 최초인데 만약 고정금리 상품으로 좀 괜찮은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그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고정금리 상품인데 이자율이 일반보다 낮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아마 분양형 주택들을 아마 싸게 나눌 가능성이 늘 높아서 그거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은 해요. 예. 다만 이제 고정금리. 네, 고정금리죠. 변동금리 잡으셨다건 지금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과 오늘 이제 부동산 트렌드 2023 요 책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교수님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작게 게으른 유튜브로서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그 부동산 김경민의 부동산 김경민의 노트인가? 본인 유튜브 채널 너무 게을러서 잘 모른다. 아마 지금 자막 뜨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시면 이제 교수님이 좀 더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2023년을 맞이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주신다면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같이 드리면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집을 사신 분들 사실 21년에 상승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서 집을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2021년 작년에 이제 집을 샀을 때 조금 더 올라서 그래 잘 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딱 되면서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참 이 시기에 따라서 내가 잘 샀다와 못 샀다도 이제 흔들리면서 어느 투자 판단이 맞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예, 뭐 제가 뭐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반백살 살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몇십 년 봤어요. 봤을 때 이제 저도 뭐 그런 막 그 빨리 들어가고 싶은 조급증 막 있고 했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부동산은 단타가 아니고 장타라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맞는데 조금 거기서 가족이랑 산다고 하시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견디시고 다만 이제 부동산은 사이클이니까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뭐 앞으로 뭐 5년에 반값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년 굉장히 힘든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마켓이 언제 어떻게 턴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2023년을 맞이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생각보다 그 이 사이클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24년은 무조건 그냥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하는 걸로. 네. 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경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